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최근 북미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정세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편 잠시 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리고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1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중국 청두에서는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상들이 모여서요. 네. 정상회의가 아마 1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에 앞서 지금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 오랜만에 새 정상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예, 예. 뭐 오래간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정례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오랜만이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안보, 경제, 물류 교류라든지 환경, 뭐 심지어는 테러 문제라든지 범죄 인도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주요하게는 한중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올해 좀 특별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보적인 문제가 너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도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관련 뭐 언급도 새 정상이 혹시 저 자리에서 있을 수 있나요? 한중일 정상회의 자리에서? 네,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세션이 2개로 구성되었다고 듣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20년 동안의 이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하나의 세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지역과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공동 성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삼국 간에 그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가 좀 이제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만 지금 올해 열리는 것이 더 특별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열리는 이 만남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한중일 정상회의가 생긴 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주년이 예.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이제 뭐냐면은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 20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는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도 물론 있었고 있지만 근 그 10년여 2012년 말부터는 사실 중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이 이제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아까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이제 비핵화,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떤 식으로 한중일 3국이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자꾸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러는데 네. 좀 자주 6번째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뭐 일단 회담을 하고 또 오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2년 전에 방중했을 때 그 상황 분위기하고 좀 많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뭐 의전이랄지 중국 네. 쪽의 어떤 애우랄지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2년 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혼밥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만 단독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한중일 회담이고 또 중국 측에서 마련한 자리다 보니까 의전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간 내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간 내용을 보게 되면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 혹은 잘한 점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 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홍콩과 위구르족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이건 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은 인민일보에서 그거를 굵은 글씨체로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한령이 우리한테는 가장 기묘한 문제인데 예. 한한령과 관련된 거는 중국에서 물론 성문화된 것으로서 제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한령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한중 관계의 소원한 관계가 적어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특히 도발에 직면한 한중일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관련해서 앞서서 좀 한한령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네. 사드 배치와 또 관련이 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대답을 한 것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 사실 미묘한 좀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대답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불편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왕이 부정이 얼마 전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한중일 동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안보 공간을 상당히 제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사드가 원인이고 한한령이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과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배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한령이 제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는 좀 유쾌하지 않은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거는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이 한반도 위기 비핵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어느 선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북한의 지금 도발 시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의 역할론, 글쎄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중국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까요? 중국의 역할론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직면한 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몽의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 되는 거겠죠. 중국의 기대라는 건 아마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육자 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 한국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그 한국과 미국과 북한 3자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중간자 혹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거를 방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과거의 육자 회담을 통해서 모든 행사, 모든 어떤 이익의 정점에는 중국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적어도 어제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뭐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예. 얘기했고 지금 북미 협상이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스톡홀름 회의도 사실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비건 대표, 와서 예. 대표가 와서 서울하고 이제 북경을 방문을 해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이제 제의를 했지만 계속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까지 적어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북한에 어느 정도 이제 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을 좀 중국이 중국과 지난번 이제 한중 정상 회의에서도 사실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양 정상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이제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중국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비즈니스 서밋인데 리커창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관련해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 주석이 네. 이 미국이 지난번에 INF 탈퇴한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 네. 배치 계획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돼 있고 문재인 네.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이 나왔습니다만 네. 만약에 미국이 정말 공식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그런 미사일 배치를 요구를 하고 네. 한다면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만약에 그걸 수용한다면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 정부에서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안보와 경제 이익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안보만 따로, 경제만 따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안보라는 거는 생사 존망과 관계된 것이고 경제란 부분은 번영과 관계된 겁니다. 만약에 생사 존망이 전제되지 않고 번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과연 경제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안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사드라든지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예.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선진의 무기들이 한국에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안보라든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호한 것이 이로울 때도 있지만 모호한 것이 때로는 매번 이걸 선택해야 되는 주기적인 난국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내세워야 될 거는 내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미국은 이미 여러 장소를 통해 가지고선 특히 에스퍼 장관, 국방장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 사활적인 이익이냐라는 것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공언을 해왔던 연말도 다가오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이런 언급을 했던 네. 그 시점이라서 네. 더 많은 귀추가 좀 주목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하기로는 ICBM 도발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니라 위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도발했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험을 하냐 안 하냐, 쏘냐 안 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공통 분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서 아주 희한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이유는 약소국이 시간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대국이 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지킬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라고 정해주는데 지금 상황은 약소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시간표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결과는 뻔하죠. 누가 강자인지 누가 약자인지는 분명한 겁니다. 다만 그러한 담력이 있다 그러면은 향하겠죠. 그렇지만 그 후과는 분명할 거다라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시장님 뭐 주변국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각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도발을 한다면 또 이게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 미국이 흔히 말하는 그 수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또 대선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에게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한다면은 그게 결국 본인한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맞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수준의 강한 대응으로 응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북한이 지금 이례적으로 노동당 전원회의 또 소집해 놓은 네. 상황이고요. 뭐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연말 안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미 강경 노선으로
내년 방향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대미 강경 노선으로 사실 전환을 한 거는 그러니까 12월 초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바꿨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사실 준비를 하는 거는 12월 이제 초부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7월 7일 날에 있었던 ICBM 1단계 이제 엔진 시험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3일에는 이제 2단 엔진을 이제 성공했다고 박정천 참모총장이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으로 예. 이제 예상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아마 이제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 공식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더욱 그 아마 군사적으로 자위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명분을 쌓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엊그제 있었던 그 중앙군사위 3차 확대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전원회의, 중앙당 전원회의 어떤 전초전 성격입니까? 아니면 예, 군부를 조금 더 추스르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위 군사위 확대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전 단계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이 바로 자위적 국방력 맞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를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도발도 있지만 역시 이제 북한의 자위, 그 방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언급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앞서서 약소국이 시한을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났을 때 뭐 이런 노동당 중앙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방향을 좀 정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좀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의 강경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정하게 될까요? 미국이 깜짝 놀랄 수준 정도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뭐 ICBM 같은 거는 공멸이 아니라 자멸을 촉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의 완충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과 같은 협박 같은 내용은 전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수위 조절이라는 측면도 되고 대내적인 어떤 위신, 면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트윗을 좋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한 번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위기를 조장해서 진짜 미국이 무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한테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잠깐만요. 실장님,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징용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뭐 일거에 다 오늘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인 아마 논의를 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은 정상회담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에 통역이 이제 들어가고 하게 된다면은 양 정상이 아마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아마 중점으로 얘기를 하되 다만 이제 갈등보다는 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자 하는 선에서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봤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당히 사실 뭐 지난번에도 사실 11월 초에 잠깐 짧게였습니다만은 이제 만났고요. 그다음에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그다음에 아베 총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좀 비교적 긴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은 사실 양 정상이 만나서 향후 논의를 하려고 하는 그건 사실 일종의 스타트 지점, 출발 지점으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아베 총리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한 발언이 나라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일본의 분위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사실 지금 어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예.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일본이 얘기했던 건 일본도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미 한국은 65년 한일 협정을 위반했다, 즉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라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은 한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고 있는 해법이라고 하는 1+1+알파라는 이 법안은 실제적으로 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먼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예. 또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궁극적인 해법안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문희상 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아직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아마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일본은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그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논의하고 상관없이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현금화 조치 말씀하시는 예, 예. 것 같은데요. 현금화 조치는 사실 이게 법 절차상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법 쪽에서는 아마 그런 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래도 외교적으로 좀 어떻게 외교적 굉장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아마 그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방법 그 전에 한일 간에 있어서 어떤 좀 타협안을 찾는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금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금화의 시기는 계속 다가올 거고 아마 그 조치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협력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